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투자 손현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주식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이투자에서는 특별히 새 정부가 강조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네, 오늘은 특별히 류용민 캐스터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에 대해 설문한 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위는 바로 코로나 극복, 2위는 미래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사회 경제적 복지 등이 차지를 했는데 이 중 미래 산업 육성은 특히나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주식 투자자라면 이 미래 산업 육성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시장에서 정책주들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윤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 중에서 특별히 3개 산업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윤 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0대 국정 과제에서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단연 부동산 정책, 탈원전, 방산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인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스마트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모빌리티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호민 씨, 모빌리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의미하나요? 네, 흔히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이 각종 서비스나 이동 수단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는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도 있고요. 도심 항공교통, UAM 등이 해당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운행차와 도심 항공교통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해당 과제를 수행할 계획인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축으로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품 생태계 미래차 전환과 핵심 부품 및 소재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고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매 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 충전 설치 확대를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올해 조건부 자율주행 레벨 3에서 2027년 완전 자율주행 레벨 4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민간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을 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및 정밀도로 지도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도 빼놓을 수 없죠.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도심 항공교통을 상용화하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UAM 이륙 이착륙장과 수도권 시범 공여, 관제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원 등이 있는데 교통 물류 빅데이터 공개 확대나 데이터 확보 분석 및 거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부품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3년 뒤면 UAM이 상용화되고 또 5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뜨거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인수위에서 지난달 국정 과제를 발표한 다음에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UAM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도 많고 종목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베셀 같은 경우에는 42% 넘게 올랐고요. 기산텔레콤도 50% 넘게 상승, 파이버프로 와 네온테코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ADAS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MLCC도 있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분산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하락과 함께 텔레칩스도 13%의 하락, KEC, 칩스앤미디어, MC넥스 모두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 보건 안보 확립과 국부 창출의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한류 시대를 목표로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인 원격 진료 분야에 대해 지난 5월 2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분석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이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되게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본격적인 의견 개진을 통한 제도화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배달에 대한 제도화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장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R&D 투자와 함께 이 바이오헬스 시대의 개막 선언을 한 만큼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바이오 시장의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반짝 오르긴 했지만 셀트리온 한 4.7%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두 좀 소폭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5.38% 하락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신 원격 진료라든지 디지털 의료와 관련해서도 관심은 받고 있지만 유비케어도 3.16% 하락에 그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 스마트팜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농업 분야의 육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정과제 110개 중 농업 분야 3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농산촌 지원 강화와 성장 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강화가 있습니다. 이 중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즉 스마트팜 산업 확산을 위해 정부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5곳에 조성을 하고 올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소를 2023년부터 운영하는 한편 도매 시장 거래 정보를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3월 10일 한국 IR협의회에서 발간한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기업 그린플러스에 대한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린플러스는 국내 1위 스마트팜 구축 기업인데 국내 유일 스마트팜 턴키 시공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하고요.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 대부분 수주 및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스마트팜 투자는 아직 시작 단계이고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약 1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동사는 호주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과 공급 계약 체결 등 스마트팜 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곡물값 상승에 정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팜 시장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관련주 주가 흐름을 한번 한 달간 등락률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반짝 오르는 모습이 있었지만 한 달간 6.6% 하락에 그쳤고요. 그린플러스, 농우바이오, 우리바이오 모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해지 테마로 부상 이 농기계 관련주들의 급등이 정말 대단했죠. 대동이 18% 넘게 급등, TYM이 36% 올랐습니다. 아세아텍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안 보면 좀 아쉬울 윤석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과 원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원전 정책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3월 9일 이후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건설 코스피 200 지수는 2.68% 상승세를 보였지만 3월에 급등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4월과 5월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대우건설도 10%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시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내는 모습들 원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신기계가 무려 156%나 급등을 했고요. 우진이 41% 넘게 올랐습니다. 우진 정말 대단하네요. 한신기계도 대단한데 우진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난주에 이동근 대표가 승부주에서 내걸었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우진의 41.3% 한 달간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신성장 산업에서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봤는데요. 또 다양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투자의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윤성입니다. 네,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이제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일단 그 기대감으로 쭉 앞에서도 브리핑을 했지만 대선 이후에 한 단계 기대감으로 움직였고 이제 종목들도 그 안에서 정말 정책 기대감의 이제 가시화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은 UAM, 모빌리티를 비롯한 스마트팜 그리고 바이오 헬스까지 좀 굵직한 업종들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하지만 시장이 아무래도 대외 변수에 네.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장중에는 연중 최저치를 찍으면서 다소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새 정부를 응원을 하는 건지 저점에서는 그래도 좀 낙폭을 줄였거든요. 네. 오늘 시작과 또 대외 변수에 흔들렸던 그 시장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지금 어쨌거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함께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묘하게 그것이 우리 새 정부 출범 무렵과 이렇게 겹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살필 것도 많아지셨는데 앞서 우리 손현정행 그걸 유용미 캐스터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어려운 장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책 변수 또 그리고 업종별 그 현황과 실적을 안 살필 수가 없다는 것이 네. 이 어려운 장에서도 가는 곳은 또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흔들린다면 올려낼 자리가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도 힘내면서 오후장의 흐름, 새 정부의 앞으로 기대감을 또 어디에서 읽어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특집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 와우넷 임주아 파트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자. 앞서 보시고 이기택 이사님. 네네. 저기 먼저 그 모빌리티 부분 네. 우리 저 이사님 조금 정리해 오신 것 같은데. 예. 예. 뭐 이제 차세대 교통수단이 되겠죠. 핵심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는 UAM이라 그래서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거기에서 기체를 플라잉카, 뭐 드론 택시, 뭐 이비톨 이렇게들 말씀을 좀 하시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UAM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현재 전기차가 자율주행되는 속도보다 어느 연구기관에선 더 빨리 자율주행화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히려 전기차보다도 더 빠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은 이제 아시겠지만 레벨 5 이상이 되려면 거쳐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UAM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수직 이착륙하는 기술과 그리고 배터리 기술 그리고 동체 기술들이 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크게 개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정부에서도 그리고 그 2020년에서도 KUAM이라고 해서 로드맵을 이미 발표한 적이 있고 그걸 계승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인 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앞서는 국가가 중국하고 미국, 독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하고 미국은 시험 비행을 사실 1000회 이상한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항이라는 업체는 서비스를 이미 상용화하기 이전에 서비스를 개화했고 거기에 뭐 과거 공시를 보면 19년 4분기 때 흑자 전환했다는 공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선 쪽이 이항이지 않았나 그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최근에는 미국 업체도 사실 연습 비행이나 2024년 상용화를 앞두고 상당히 많은 투자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기술력에 최근에 보도자료나 발표를 보면 60-70%뿐이 못 미쳐 있다. 그런 게 객관적인 평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새로 들면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미 추진되어 왔던 얘기다 이거죠. 예, 그걸 시계를 좀 앞당기는 것과 확장되는 것을 요번에 발표한 거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충 그 이제 정부의 의지는 알겠고 우리가 그러면 어느 쪽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은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네. 그리고 현대차가 가장 먼저 앞서 있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카카오도 사실은 자기 플랫폼 내에서 플라잉카를 부르는 서비스 그런 걸 중장대 산업으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뭐 카카오도 최근에 볼로콥터와 협의 중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기 위해서 볼로콥터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볼로콥터는 최근에 들어서 국내에서 그리고 시험 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기 때문에 국내는 약간 선파전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신 기술과 연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은 KT하고 한화 같은 경우는 SKT하고 손을 잡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하려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화는 2020년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적에도 인공위성 시스템을 갖추고자 투자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버에어를 통해서 우버에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한화가 2025년도 상용화를 위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자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최근에 UAM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베셀, 기산텔레콤, 네온테크와 같은 테마주들이 올랐었는데 이런 건 정말 말 그대로 테마로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UAM 사업에 진심인 이제 업체를 찾아보면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에서 좀 읽어볼 수 있겠다. 잠시 후에 이 안에서 또 저희가 임기 내에 또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종목, 텐베거 종목으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율주행보다는 좀 UAM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성장성 모멘텀을 더 읽어주셨고요. 이번에는 바이오헬스 사실 항상 육성을 한다고는 하나 종목별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중심과 맥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원격 의료 얘기가 좀 있었고 바이오헬스의 육성에 대한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이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나왔던 이제 죄송합니다. 그 병원 그 부족이나 이제 인력 부족 그리고 코로나 재정 지원에 대한 이제 부족 등을 통해 가지고 향후 이제 백신에 대한 주권을 설립하기 위한 부분이 조금 재정 지원의 확대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했을 때 실제적으로 인상 산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제 민간 기구인 세피의 이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을 이제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제 그 R&D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R&D가 2조 8천억 대한 지원이었는데 그걸 5조 6천억 정도를 확대할 방침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비중이 바이오 투자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가 11%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미국이 30%, 벨기에가 40%에 비해서 바이오가 향후 미래 먹거리로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투자가 굉장히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오 혁신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중앙 이제 관리 시설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여부도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가에 대한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전가했던 부분을 이제 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 빠르게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번 새로운 정권을 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이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앵커님께 말씀드렸던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이 원격 의료 부분이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산업에 대한 부분이 향후 좀 바이오 헬스 이번 정권 기간에 좀 관심이 크게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순수 바이오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꼽기 쉽지는 않고 이런 원격 의료라든지 바이오 헬스 의료 기계 쪽으로에 대한 관심을 짚어주셨는데 이 안에서도 그나마 좀 우리가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흔히 우리가 자가 면역 이제 혈당기가 네.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등재를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향후 이제 지금 이제 요양비 명목으로 이제 보험이 등재가 되어 있고 이제는 일반 급여 체계로 전환이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적으로 이 측정기 하나가 82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70%를 감안했을 때 20만 원대도 아직까지 가격대가 좀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일반 급여로 전환하게 되었듯이 이제 원내 처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에게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향후 이제 해외 수출이 내년부터 이제 독일이나 뉴질랜드와 부분들 좀 수출 계획이 있는 만큼 향후 실적 성장 가능성에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센스를 그 안에서도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이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짚어주셨고 최근에 그래도 좀 잘 버텨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헬스에 대한 육성 기대감을 좀 바이센스와 더불어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원격 의료기기까지도 볼 수 있겠다 짚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는 뭐 제조업 강국입니다만 정말 뭐 저 어릴 적만 해도 농업 국가라고 한국은 그랬었는데 자 오늘 이제 바이오팜, 뭐 스마트팜 이렇게 새 정부가 이 농업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자가 아니고 팜이 들어가요. 네. 임주아 대표님 한번 이쪽 분야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네. 당선 이래 그 정책표를 보시게 되면 예. 정말 대두와 밀을 농사를 하겠다 한국에서 이런 대두와 밀을 갖다가 한국에서 재배한다. 네, 그런- 수입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원래는 사실 10년 전에도 한번 대두, 옥수수 모든 농산물이 굉장히 올라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랬죠. 2008년도, 맞아요. 뭐 9년도, 예. 10년도. 근데 신기한 거는 한 번 오르고 나서 추석 시기 때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선물 시세니까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다시 한번 오르는 삼파동이 나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올랐고 올해도 올랐으니 내년에도 오를 수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걸로 방어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지. 사실 확대한다고 해도 실제로 밀을 짓는 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굴삭기 배우듯이 운전면허 학원 가서 이렇게 배워서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사는 어쨌든 계절을 다 건너가서 또 그 중간중간 과정마다의 뭐 이렇게 약을 뿌릴 때도 있고 추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학습을 하는 스피드에 비해서 스마트팜이라는 게 무슨 마치 뭐 노트북 열어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작물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상추라든가 이런 거는 뭐 기계에다가 그냥 꽂고 그냥 자라면 뜯으면 되지만 예. 밀과 대두는 그런 농산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는 농기계수에는 다음과 같은 주식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중에서 코르테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우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코르테바 같은 경우에도 대동하고 TYM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리포트에 같이 세트로 많이 추천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해외에는 농기계- 1위, 농기계 농기계 회사인가? 1위, 뭐 네. 우리나라에는 뭐 대동과 TYM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이 나갔었는데 일단 코르테바가 내려온 이유는 잘 살펴보니까 지나온 매출은 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자, 농사꾼이 이 기계값이 오른 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대출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되겠느냐라는 아하. 전제가 예.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용기계 쪽은 부분들은 차라리 상추나 뭐 양파나 뭐 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스마트팜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조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 밀, 뭐 정말 밀가루들, 밀, 대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금방 재배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농기계 부분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기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좀 끝나가는 분위기에서 네. 그쪽에 지원으로 가는 수출 장비로 돈을 팔아서 이득이 남았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는 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대동기업, 대동 그다음에 아세아텍이 한두 번 정도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조정받고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있는데 TYM은 조금 언제부터 저희가 동양물산이 이렇게 TV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예. 단발적인 그런 이슈로 보시고 정리를 하신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팜 하면은 뭐 단순 무식하게 SK 바이오팜 이런 회사는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혀 다르죠. 그쪽은 이제 생명공학 그런가요? 부분이니까요. 이제 내가 먹는 뭐 영양제나 뭐 이런 네. 성분이 이제 식물성이냐, 뭐 천연 유래냐, 뭐 이런 걸 논하는 그러니까 치료나 건강으로 가는 거고 저 팜은 정말 그냥 저 팜은 농장이죠. 진짜 농사고. 네. 네. 아니 왜 보면은 사실 뭐 국순당의 스마트폰 관련주라더라 사실 관련한 움직임을 보면 다 좀 테마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음에도 우리 안에서 그 관련주를 정말 찾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보건 관련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식량난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농기계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의 흐름을 읽는 것이 더 낫겠다라면서 이제 대동을
필두로 해서 아세아텍도 조금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또 꼽아주셨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주들은 정말 그 색깔을 찾아 나가는 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모빌리티와 바이오 헬스 그리고 바이오팜에 대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읽어봤고요. 과연 좀 임기 동안에 우리 뭐 문재인 정부 하면은 전기차, 뭐 갔던 종목들이 뚜렷했잖아요. 과연 이번 정부에서는 색깔이 뚜렷하게 어디에서 또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지 텐베거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따단 안 나오는군요. 바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기태 기사님은 어떤 종목에 이번 정부 가장 기대감이 높다 꼽아 오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신사업을 하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 기업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UAM에서 진심인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라고요. 예, 대규모 유상증자를 21년도 6월에 마쳤는데요. 거의 전체 시가총액의 50%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위성산업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UAM 하려면 기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체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원래 방산 기업이잖아요. 한화 시스템이. 근데 라이다, 레이다도 잘 하고요. 거기다가 현궁이라는 천궁이라는 지금 최근에 수출 이슈가 계속 있는.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각계의 전쟁 이슈도 있고 방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현금 창출 능력으로 앞으로 UAM 쪽에 사업을 투자하겠다라는 회사의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작년서부터 이제 우버 에어에 약 한 2,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에어택시, 버터플라이 등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증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버터플라이는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위성을 왜 투자할까? 그런 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헬리콥터처럼 기장이 타서 운전을 해주지만 기사가 꼭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자율주행이 되려면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통신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큰 플랜을 봤을 때 적게도 위성을 쌓아 올려서 위성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겠다라는 내용이 작년에 기업 설명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업인 방산 좋고요. 방산이 좋고 거기서 현금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25년도 먼 미래입니다만 3년 정도 후에는 결국에는 도심에서 UAM 기체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 한화 시스템과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의 UAM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현재 주가는 참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미래에 생각을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기업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화 시스템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주아 대표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오셨네요. 원전. 그동안에 원전 얘기는 많았고 방송에서도 뭐 매체들 많이 다뤘는데 전부 좀 뭐랄까요? 좀 잔잔한 격가지들을 얘기하고 있었고 마침내 이제 핵심을 건드리시네요.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잠깐 운전을 멈췄던 원전 기기를 보수 공사를 가장 최신 운전 버전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할 때마다 안에 있는 세 가지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증기 발생기 제대로 나와야 되고 또 원자로 헤드 그리고 각종 배관들을 전부 고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단가가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 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 시세가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세가 한 700억에 1,5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한 개당 한 2개는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기 발생기가 한 개만 교체가 돼서 시운전이 되더라도 일단 1,000억은 기본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원자로 헤드 부분인데 그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원자로 헤드를 교체한 기업이 두산이 유일하더라고요.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가 이제 길이가
한 23m 정도 되는 진짜 23층만한 20층만한 건물 높이에다가 톤이 한 700톤 정도 무게가 된대요. 그러니까 큰 철을 주조 단조로 만들어서 헤드를 뚜껑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주를 해야지 이제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네. 정상적인 최신 상태의 원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주 부분이 이제 문제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 주식을 이제 보면서 가격대를 접근을 하는 게 어디가 좋을까를 제일 살펴봤더니 22,200원이 되게 중요한 가격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얘기 혹은 유럽발 원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22,000원, 그러니까 뉴스 시황과 같이 움직였던 구간이 그리고 26,7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슈팅이 그냥 따라붙는 수급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22,200원부터 한 25,600원까지는 모으면서 가는 게 좋겠다. 다만 이 주식을 뭔가 내일이나 다음 달에 수익을 낸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은 탈원전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이전 정권과 난 다르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유럽에서 새 원전을 짓기는 좀 어렵지만 기존 원전을 조금 수선을 해서 가동력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원전을 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기차가 많아졌는데 석탄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장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다는 판단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임 대표님, 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특별히 사명을 바꿀 뭐가 있었나요? 뭐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해외 수주 나갈 때 두산 중공업 스펠링보다야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뭔가 있어 이제 보이네요. K 원전 같이 그래요. 멋있어 보이니까 또 어쨌거나 바꾼 거 뭐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탈원전 시기에 좀 힘든 진짜 잘 버텨낸 기업인데 여기가 원전 관련 말고도 매출은 주로 어디서 나죠? 지금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하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여기저기 지금 수주받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 주가가 좀 좋아졌던 건 유상증자 들어오면서 1,000억 들어오면서 네. 좋아지기 시작했고 풍력 대장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이제 풍력이 주요였기 때문에 풍력과 묶여서 풍력 대장으로 알고 계셨겠지만 원래 지금 소형 모듈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혹은 기존에 있는 원전을 보수하게 되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돈이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이제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들어온 수주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9조 원 정도 나비끔 쌓여 있는 9조 게 정도? 있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말고도 뭐 충분히 그래요, 또. 트레이딩 할 만하다. 임 대표님 추천 종목은 또 은근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짧게 잡아주셨거든요. 언젠가는 한 방이 진짜. 오늘은 진짜 실질적인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로 손절가 2만 원 선 이탈을 했을 때는 좀 분명히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같이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화진 과장의 텐베거. 오늘 그래도 확실히 일관성 있게 바이오 쪽으로 쭉 갖고 오셨네요. 네. 사실 이번 정권에서 가장 기대됐던 부분이 건강보험 등재였거든요. 사실 1년 정도 좀 걸렸습니다. 뭐 이어 패치 아까 앞에 말씀드린 ISS 같은 경우는 자가 혈당 측정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어 패치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주입하는 이제 패치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인슐렛이라는 미국 회사가 독점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어 패치가 전 세계 시장에 이제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올 시기입니다. 뭐 유럽 C 인증을 작년에 받았고 이미 이탈리아 메날리나 회사가 이미 공급 계약을 맺은 만큼 한 1,500억 정도 한 202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이제 메릴리나 회사가 하게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 이제 계약이 나왔었고 인도네시아도 450억 계약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호주나 이제 남미 쪽에 대한 시장인데요. 그만큼 이제 인프라 자체는 이미 다 완성이 된 상태고 중국 쪽도 이제 시노케와 조이트 벤처로 인해서 올해부터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수치를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국내에서 이제 건강보험 등재인데요. 일단 인슐렛 회사와의 이제 경쟁 구도에서는 이제 가격대가 약 한 $50라고 하게 된다면은 대충 우리나라에 있는 이어 패치 같은 경우는 4.4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70% 만약에 할인된다고 하게 됐을 때 그러면 한 10,000원 초반쯤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슐렛이 쓰고 있는 이제 이어 패치가
같은 경우는 3.5일인데 인슐레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3일이거든요. 그만큼은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는 이오 패치이기 때문에 향후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높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시장에서 만약에 선점을 할 수 있다고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슐렛이 시총이 대략 13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10%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도 올해부터 매출이 올해 대략 가이던스가 한 100억 정도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내년에 한 400억, 한 2025년까지는 대략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이 가장 최저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아이센스가 당뇨병 이제 그 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오플로우 역시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또 이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또 목표가 5만 원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안에서의 또 템베거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굉장히 눈여겨보면서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관련주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 기업들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 훈풍을 넣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역시 저점을 좀 줄이고 있는 시장이 이에 또 화답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분과 함께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특집으로 함께 봤고요.